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시모야마 사건, 미타카 사건과 함께 일본 국유철도 3대 미스터리로 꼽히는 사건, 국가 권력이 개입된 연출된 참사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마스카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직후 아직 사회 전체가 혼란에 휩싸여 있던 1949년 여름, 일본에서는 한 달 간격으로 국유철도와 관련된 3건의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5일 일본 국유철도의 최고 책임자였던 시모야마 사다노리 총재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직후 실종됐다가 다음날 철도 선로 위에서 절단된 시신으로 발견된 일명 시모야마 사건입니다. 경찰은 시모야마 총재가 철도 위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사망 후 시신이 훼손됐다는 법의학적 증거와 타살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기묘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겨졌죠. 시모야마 총재의 시신이 발견되고 열흘 뒤인 7월 15일, 이번에는 일본 도쿄도 미타카역 부근에서 무인열차가 폭주해 민가와 상점을 들이받으면서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미타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누군가 열차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흔적이 확인됐으며 다케우치 케이스케라는 인물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설령 진범이 맞다고 하더라도 혼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반박이 이어지면서 유죄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은 속 시원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미타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뒤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마스카와 사건이죠. 1949년 8월 17일 새벽 3시 9분경 아오모리에서 출발해 도쿄 우에노로 향하던 야간 열차 한 대가 곡선 구간으로 진입한 순간 선두의 증기기관차 방향에서 경음이 들리며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증기기관차는 순식간에 선로를 이탈하며 옆으로 뒤집히듯 전복됐고, 뒤따르던 화물차와 우편차 그리고 객차 2량까지 연쇄적으로 탈선을 일으키면서 선로 위는 산산이 부서진 열차 잔해와 피 흘리는 부상자들이 뒤엉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 사고로 기관차에 탑승하고 있던 49세 기관사와 27세, 23세의 조수 2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현장 조사를 통해 누군가 열차가 탈선한 지점의 선로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흔적이 확인되었죠. 선로 이음부에 볼트와 너트가 풀려 있었고, 레일을 침목에 고정하는 못들이 다수 뽑혀 있었으며, 길이 25m, 무게 약 925kg에 달하는 레일 한 줄을 통째로 뽑아서 약 13m나 옮겨둔 상태였는데요. 인근 논에서는 선로를 훼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쇠 지렛대와 스패너가 각각 한 개씩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사건의 배후에 도시바의 마스카와 공장노조와 국유철도 노조 그리고 일본 공산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죠. 당시 일본 국유철도가 대규모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10만 명을 해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노동조합 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서 발생한 시모야마 사건과 미타카 사건에 이어 마스카와 사건 역시 같은 세력이 벌인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당시 노동조합은 좌익 성향의 공산당 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경찰은 일본 공산당이 사건의 배후라고 결론 짓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24일 만인 9월 10일 과거 국철 선로공사에 참여했던 소년 한 명이 다른 사건으로 붙잡히면서 마스카와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죠. 소년은 체포 9일 만에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은 자백을 근거로 공범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넣었는데요. 마스카와 지역 도시바 공장과 국유철도 노조에 소속된 20명이 줄줄이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영문도 모르고 체포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혐의로 잡아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곧 풀려날 거라고 믿었죠. 그때만 해도 무죄를 받기까지 14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 체포된 인원은 국철 소속 10명과 도시바사 소속 10명으로 마치 정해진 명단에서 출연내기라도 한 듯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피고인 20명은 처음에는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계속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8명이 범행을 자백했죠. 그 가운데 6명은 불과 19세에서 20세에 지나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1950년 12월 6일 피고인 20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했죠. 특히 이 중 주범으로 지목된 5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언론은 일제히 재판 결과를 지지하는 사설을 내놓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인 후쿠시마 민우신문은 재판부의 판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피고인들은
결과에 불복하며 즉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은 길고 길었지만 다행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문단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작가이자 지식인이었던 히로츠 카즈오는 사건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직접 재판을 방청하며 판결문과 증언을 하나하나 분석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모순과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재판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가 존재함에도 재판 과정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무고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이번 사건은 증거가 아니라 자백으로 만들어졌다. 강요된 자백 위에 세워진 판결은 진실이 될 수 없다. 어떤 이데올로기 아래에 있든 재판만큼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진다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샌다이 고등재판소 역시 피고인 3명에 대한 무죄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고 이 중 4명에게 다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자 크게 실망한 히로츠 작가는 재판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따지는 글을 집필해서 4년 반에 걸쳐 꾸준히 발표했죠. 이 글을 본 많은 일본의 지식인과 작가들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명운동에 동참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믿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분위기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자 언론은 반격을 시작했죠. 히로츠 작가가 쓴 글의 일부만 발췌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히로츠 작가는 피고인들의 눈이 맑고 그래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썼는데 그럼 눈이 맑고 글을 잘 쓰면 무죄라는 것인가? 문인들의 생각은 어찌리 낭만적이고 단순한지 재판은 재판관에게 맡겨두면 될 일을 괜히 나서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작전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언론의 조롱과 비판이 거의 매일 이어지면서 히로츠 작가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대중의 신뢰를 잃고 한동안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이들이 공격한 것은 언론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이었던 다나카 고타로를 비롯한 일부 판사들은 히로츠 작가가 2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행위가 인민재판이자 법정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지식인들을 향한 언론과 재판부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면서 여론까지 뒤집히면서 이대로 사건은 종결되는 듯 보였죠. 그런데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이른바 스와 메모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스와라는 성을 가진 제3자가 작성한 메모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메모를 공개하지 않았고 무슨 이유에선지 유죄 판결을 밀어붙였다. 숨겨져 있던 핵심 증거가 드러나면서 재판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공구로는 실제로 선로의 볼트를 풀 수 없다는 실험 결과가 전해지면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했죠. 검찰 입장에서도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1961년 8월 8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은 무죄를 선고받죠. 그리고 1963년 9월 12일 최고재판소가 검찰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모든 피고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고요. 이날 판결은 현장에서 생중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고 전국적으로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됐던 피고인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970년 최종적으로 승소하며 국가로부터 금전적 배상도 받았죠.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누가 선로를 망쳐놓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 진범의 정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가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가장 유명한 가설은 당시 미군과 일본 경찰이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사건 직전 예정돼 있던 열차가 갑자기 운행을 멈춘 점, 경찰이 지나치게 빠르게 현장에 도착한 점 등이 가설의 근거로 제시되었죠. 특히 사건 직후 현장 근처에 있던 한 남성이 선로 방향에서 걸어 내려오는 여러 명의 남성을 봤다고 증언했는데 수사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증언을 했던 남성이 얼마 뒤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가기관에서 주요 목격자를 제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당시 일본 최고 권력층의 발언이 담긴 기록에서 이 사건이 외부 세력에 의해 벌어졌다는 취지의 언급이 확인되면서 공작 사건이었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기도 했죠. 한편 마스카와 사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핵심 인물인 마스모토 요시야키는 2심 이후
재판이 장기화되던 시점인 1958년 11월경 우리가 진짜 범인이다라고 주장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편지에는 자신들이 사건에 직접 가담한 진범이라는 내용과 함께 무고한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편지가 피고인들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 추적을 시도했지만 끝내 편지 작성자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편지 역시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970년에는 한 인물이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없었고 진술 역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믿을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주장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진범을 잡지 못한 채 1964년 8월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사건은 끝내 미스터리로 남게 되죠.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고 여러 가설만 무성하게 남아있는 일본 구기철도 3대 사건 중 하나 마스카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